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참고인이자 피해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이후 인사 불이익 의혹 등에 대한 서 검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내일 재판에 넘겨지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 넘겨지고 나면 이 전 대통령을 겨눈 특활비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특혜 채용 리스트가 또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모두 75명의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불거져 나오는 은행권 채용 비리,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인 입춘인 오늘 전국이 한파와 폭설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목포항의 배편도 상당수 끊어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우선 올림픽 외교와 남북관계 소식 전해드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평가전 관련 소식은 또 경기가 끝난 이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최고위급 인사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북측 고위급 대표 단장과 관련해 급은 높을수록 좋을 것이라며 김정은 다음 가는 2인자, 3인자가 오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북미 대화를 직접 제안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대표 단장과 직접 접촉하거나 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간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 제안이 성사되기 위해선 최고위급 인사가 내려오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경우 대부분 대북 제재 대상이어서 조율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 단장으로 거론되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고 김여정 당 부부장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입니다. 최휘 국가체육지도원장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위급 대표 단장과 관련해선 아무런 통보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예술단과 응원단은 이번 주 속속 내려옵니다. 삼지영 관현악단 소속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은 오는 6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옵니다. 이들의 공연 준비를 위한 기술진 등 23명은 내일 먼저 선발대로 들어옵니다. 예술단 공연은 8일 강릉, 11일엔 서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예술단에 이어 7일엔 북한 응원단 230여 명과 태권도 시범단 28명, 그리고 기자단 등도 역시 경의선 육로로 내려옵니다. 응원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등에서 응원을 펼치게 됩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올림픽 기간 중 평창과 속초, 서울에서 모두 4차례 공연을 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장 위원은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 올림픽에 맞춰 내려올 북한 고위급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고개 숙여 인사부터 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남북 공동 입장 등 평창올림픽에서 성사된 남북 스포츠 교류에 지지를 보내며 덕담을 쏟아냈습니다. 올림픽 경기 이거 아주 좋은 모멘텀인데 이거 동력 잘 살려서 잘 되기 바랍니다. 다 잘 돼야죠. 8개월 전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방한해 정치적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선 남북 간 스포츠 교류는 힘들다며 쓴소리를 늘어놓던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딱 그대로 됐지. 그건 천리니까 앞으로도 같아요. 여유 속에 솔직한 말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나서는 북한 스키 크로스컨트리는 약하다면서 단일팀 논의로까진 이어지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수행 요원들이 질문을 제지하자 유머로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이분들 저 월급 타게 해줘야지. IOC 위원이니까 올림픽 잘못되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하면 쫓겨나지. 다만 평창 올림픽에 맞춰 내려올 북한 고위급 대표단 구성을 묻는 첫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Out of my business. 전혀 모릅니다, 나는 올림픽만 합니다. 장 의원은 인천에서 평창으로 이동했고 내일부터 IOC 총회를 시작으로 올림픽 일정을 소화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성추행뿐 아니라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사건 무마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서 검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도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를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고 가해자로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지목했습니다.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를 받고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며 추가 피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을 보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검찰은 지난 1일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사흘 만에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검사가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술을 들으면서 조사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 검사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들을지 이어서 누구를 부를지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그리고 인사불이익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조사 시점과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됩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렇게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셀프 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외부의 민간인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조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과 별도로 상위기구인 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외부의 민간인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검찰은 조사위원회가 검찰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조사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조사위원회 설립을 들고 나온 건 이른바 셀프 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희진 조사단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단장이 2년 전 의정부 지검장 시절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도 외부 조사 참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 조사로 진행돼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이 그동안 내부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사위원회가 사건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문제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갑자기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가 면직 처분됐습니다. 2015년에도 서울 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11년 이후 모두 1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사례처럼 숨겨져 있는 사건들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내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다라고 하거든요. 법무부 차원에서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간 성범죄자 등의 교화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나 치료감호소 등에서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 15명도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와 교화를 맡은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 돈을 청와대 금고에 보관하다 쓰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두 국정원장에게 2008년과 2010년 직접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사실관계를 부인하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구속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으라고 지시해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현금은 모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사용하는 금고 2개에 보관을 했고 자신이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어디에 얼마를 쓰라고 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내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공모 정황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긴 뒤 뇌물 4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2008년 BBK 수사를 했던 정호영 전 특검을 9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이 120억을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아니라 경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입니다. 1심 이후에도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50건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텐데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건 지난해 12월 27일입니다. 하지만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이 22건, 변호인 측이 30건으로 하루에 한두 건을 보낸 셈입니다. 의견서는 대부분 뇌물 여부를 놓고 벌인 법리 싸움입니다. 특히 의견서엔 2014년 9월 10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영차 독대 공방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결심 재판에서 내가 치매냐며 화를 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2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도 연결돼 더욱 주목되는데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탄원서엔 삼성의 승마 지원을 요구한 바 없고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일도 없다는 주장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여러 변수가 생겼죠. 법조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영차 독대는 항소심에서 처음 언급된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논의했는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첫 독대가 2014년 9월 15일에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이날 독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약 5분간 대화를 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이 사이에 뇌물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전에도 독대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에서 대구가 아닌 청와대 안가에서 2014년 하반기에 독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9월 12일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네. 영차 독대 하루 전날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삼성 참고자료, 말씀자료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독대 당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3시간가량 머물렀다는 출입 기록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그걸 기억 못하면 치매라면서 독대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특검팀에 정유라 승마 지원에 적용할 혐의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특검이 실제로 바꾸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승마 지원을 단순 뇌물 공여죄로 기소했는데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직접 특검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이 단순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었는데 이 죄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을 때만 적용이 되는 죄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승마 지원을 받은 최준실 씨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었는데요. 그런데 단순 뇌물과 달리 제3자 뇌물죄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적 지원은 최준실 씨에게 해도 유죄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내일 항소심 재판부가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는 겁니다. 네, 단순 뇌물죄가 되려면 공범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수사에서 그런 정황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받았던 돈 중에 일부가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의상실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에 가까운 관계라는 점과 동시에 공범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이것도 내일 가려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즉, 이 부회장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포함해서 본인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최순실 씨 측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승마 지원 등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것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통해서 2심 전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겁니다. 네. 이런 판단이 내일도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네, 내일 선고 지켜보도록 하죠.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은행권의 특혜 채용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은행에서 발견됐던 이른바 특혜 채용 리스트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도 존재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리스트에 들어간 75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면접까지만 가면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특혜 채용 리스트는 하나은행에 55명, 국민은행에 20명이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들어간 75명은 모두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중간에 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 면접까지만 가면 점수 조작을 해서라도 합격을 시켜줬다고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선 계열사 사장 지인의 자녀가 임원 면접에서 처음엔 불합격 점수를 받았는데도 면접 다음 날 점수가 바뀌면서 합격했습니다. 국민은행 특혜 채용 리스트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있었는데 최종 합격했습니다. 회장의 종손녀가 그렇게 서류 전형에서 813등을 하다가 최종 합격자에서 4등을 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혜 채용 리스트가 은행권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에 취업준비생들은 분노합니다. 화가 많이 나죠. 불강력적인 힘이 작용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처음 단계인 시험에서부터 갑질이 일어나니까. 해당 은행들은 특혜 채용 리스트 의혹에 대해 현재는 입장을 밝힐 수 없고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이라는 카드를 묶어 제3당에 오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딱 2년, 국민의당은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찢어집니다. 바른정당과 합치는 통합파는 미래당이라는 새 당명으로 공동행보를 시작했고 또 반대파도 내일 탈당을 해 모레 민주평화당을 창당합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평화당은 6일 창당대회를 엽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내일 단체로 국민의당을 탈당할 예정인데 오늘은 신당의 로고 등을 공개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민주화, 평화, 또 민생 속으로의 그 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6일 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당으로 뭉칠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민생 현장 방문을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겁니다. 미래당이 될 때 이런 부분들 계속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은 내일 미래당으로 가는 안을 최종 추인받는 전당대회를 엽니다. 미래당의 대표와 관련해선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의원이 함께 맡을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국민의당은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분당되고 국회도 3개 교섭단체 중심에서 다당 체제로 분화하게 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그동안 제3당인 국민의당은 중요 표결 때마다 결정권을 쥐는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도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이 분화하면서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는 의원까지 나오면 정치 지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정재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당의 분화로 앞으로는 어느 한 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1당과 2당이 4석 차이인 가운데 미래당은 30석 안팎, 민주평화당은 16석 안팎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미래당을 합치면 과반은 되지만 미래당은 정부와 각을 세울 전망입니다. 당내 반안철수계 비례대표 3명도 지도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평당이 여권에 우호적일 걸로 보이긴 하지만 교섭단체 요건 20석을 못 채우면 국회 운영에 참여하긴 힘듭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표결 때마다 설득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중 4명 이상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져도 국회 지형은 더 복잡해집니다. 당장 5월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 민주당의 제1당이 아니면 한국당 출신 의장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내 현역 의원 출마를 자제시키는 분위기가 도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파를 수용하는 이른바 이삭줍기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 전보단 유연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독단적, 독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거짓 뉴스를 했다며 MBN에 대해 당 차원의 취재 거부를 선언해 논란이 됐었죠. 오늘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신에 대한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언론 환경 전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경남지사 시절 반발 속에서 밀어붙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MBN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정정보도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데 이 과정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언론 환경을 묵과하면 대선 때의 악몽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대선 당시 후보였던 자신에 대한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번 MBN과의 충돌을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둔 언론 전략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실제로 홍 대표는 취재 거부의 자유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세기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대표는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출범할 미래당을 향해 내부 비판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만드는 당이라며 내부 총질 전문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미래당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예, 계속해서 평창올림픽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 시내 대부분 상점에는 특정 카드사의 홍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정작 이런 상점들 중에는 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왜 이런 홍보물이 붙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곳도 많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상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평창올림픽 주요 빙상 경기들이 열릴 강원 강릉시 거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부분 가게 문 앞에는 이렇게 올림픽 공식 마크와 함께 특정 카드를 환영한다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이 팻말이 붙은 곳은 당연히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걸로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팻말이 붙은 가게에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카드 안 돼요?
그냥 잘 말하나 모르겠지. 어디서 붙여냈니? 누가 붙여냈나 모르겠어. 누가 와주시더라고. 다른 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때 치우는데 그것도 다른 말이에요. 때 치우게. 알고 보니 이 팻말은 비자카드 측이 붙였습니다.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인 비자는 가게 주인들과 협의해 붙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점들은 모르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비자 환영합니다. 네. 모르는데? 그럼 달려있는 것도 모르셨어요? 누가 달아놨어 그냥. 결국 혼란은 평창을 찾는 국내외 소비자들 몫입니다. 이제 올림픽 개막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고 함께 즐길 준비도 끝나갑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광고와 소홀한 안내가 겹치면서 엉뚱한 혼란도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네, 오늘이 봄의 시작, 입춘이었죠. 지난 50년의 입춘 가운데 두 번째로 추웠습니다.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제주와 호남 서해안은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혀 불편이 컸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강한 바닷바람에 선박에 달린 깃발이 떨어져 나갈 듯합니다. 발이 꽁꽁 묶인 배 위에는 눈이 쌓여 이미 얼음 왕국이 됐습니다. 풍랑특보에 대설특보까지 겹친 목포항은 23개 항로 중 21개 항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폭설은 하늘길도 막았습니다. 대설과 강풍, 윈드시어 특보로 제주공항엔 오후 6시 기준 20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197편은 지연 운항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지와 울릉 독도에는 최대 50cm, 전라 서해안에는 15cm의 눈이 더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봄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거스른 듯한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봄이 돌아오는 입춘이어도 이렇게 추운 거 보면 참 날씨가 이상합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8도. 최근 50년간 입춘 중 2006년 다음 두 번째로 추운 입춘입니다. 올겨울은 북극 한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4번이나 강하게 내려오면서 추위가 계속됐는데 봄이 다가오는 2월에도 역시 강하게 내려와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고 2월 중순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 50분 충북 옥천 북북동쪽 8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났습니다. 진앙은 북위 36.37도, 동경 127.62도입니다. 또 깊이는 14km입니다. 당시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 땅울림 신고가 있었지만 기상청은 지진 피해가 예상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에선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가 작동해서죠.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초기 피해를 줄여줄 시설들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개발돼도 제도가 못 따라가 현장에서 못 쓰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400명을 수용한 부산의 한 병원입니다. 지상 6층 병원 건물과 똑같은 높이로 철제 시설이 솟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나선형 경사로로 완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환자 침대를 통째로 1층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14년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경각심을 느껴 설치한 겁니다. 올 상반기 반대편에도 조성될 예정인데 공사비만 15억 원 규모입니다. 오래된 전동차에서 화재가 빈번했던 부산 지하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역사 곳곳에 달린 센서가 화염을 감지해 경보음을 내고 바닥과 벽면에는 LED 신호등이 불을 밝힙니다. 이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십시오. 한 벤처 기업은 탈출 시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화 셔틀을 개발했습니다. 신소재를 사용해 훼손이 없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보니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5년 전 개발된 발판 달린 자동 하강 사다리는 특허도 받았지만 법적 규정이 없어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법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정부 규제에도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상황은 딴판입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져 가격이 떨어지고 세입자를 못 구해 역전세난도 벌어집니다. 이주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아파트서부터 입주를 기다리는 곳까지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요즘 이사가 한창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의 경우 올해만 2만여 세대가 새로 입주합니다. 값은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뒤 착공한 아파트들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많이 물량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25평대도 지금 3억 9천이었는데 지금 3억 5천 선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빚어지고 집주인은 빚을 내 전세금을 빼주고 있습니다. 이거 2년 전부터 전세가 빠져서 주인분들이 몇 천씩 해서 지금 내보내는 중. 올해 경기도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만 가구로 1990년 이래 최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동탄뿐 아니라 인천 청라, 평택, 김포 등 2기 신도시 모두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대형 평수가 많은 용인시 수지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보다 이미 20-30% 정도 빠진 상태에서 추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대는 원체가 올라갔는데 대형 평수 떨어지면서 이게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 부동산 회복을 위해 청약 위축 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 뉴욕은 지금 관광지에 말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량이 돌진하는 테러를 겪은 뒤 타임스퀘어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엔 보호장치를 두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도 테러에 대비가 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의 웨스트사이드 자전거 도로에서 시민과 관광객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이민자 출신의 테러리스트는 차량으로 행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잇따른 테러에 놀란 뉴욕시가 올해 들어 시 전역에 차량 돌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볼라드, 즉 말뚝 1,500개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5천만 달러, 우리 돈 530억 원을 투입해 유명 관광지와 인구 밀집 지역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40만 명을 넘는 타임스퀘어 주변 보행자 도로에도 볼라드가 만들어졌습니다. People have to be able to get around, but they have to be safe at the same time. These new bollards will allow us to do that. 그러나 좀 더 일찍 설치해 차량 돌진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지난해 5월에도 약에 취한 운전자가 타임스퀘어 인도를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웨스트사이드 자전거 도로에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 등 17명이 뉴욕시와 주정부를 상대로 총 6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없는지 테러 대비 꼼꼼하게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에 대한 2차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3층 피자 가게 화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700만 원대로 떨어진 지 이틀 만인 오늘 900만 원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르고 신규 자금도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지만 해외 거래가보다는 여전히 낮은 역김치 프리미엄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 평양의 신형 무게도전차 트롤리버스를 시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무게도전차는 일반 버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트롤리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되는 대중교통입니다. 불붙은 비행기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3일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 공군기가 반군 미사일에 격추됐고 조종사는 탈출 후 지상 교전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이 사람만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최근 저희 뉴스에서도 청소년 범죄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확한 처벌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또 중요한 게 범죄를 저지른 뒤 교화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봉희 기자입니다. 김모 씨가 멘토와 함께 랩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어때요? 제가 고향에 있다가 타지 나와서 사니까 타지
하지가 않았고. 그것도 좋지. 김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폭력으로 소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퇴원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음악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뉴스에 이제 청소년 범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소년원에 있는 동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이런 사람을 만나라. 잘못된 걸 잘못했다 말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내려주고 뭐 이렇게 치료해주는 사람입니다. 소년원 퇴소생들의 취업을 돕는 박보희 씨. 자신도 2차례나 소년원에 다녀왔습니다. 새 삶을 시작했지만 범죄자의 낙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가 범죄자한테 왜 강의를 들어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아이들에게 현실을 가르칩니다. 처벌만큼이나 교화가 중요하다는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평생 가둘 수 없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서 사람이 돼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걸 누군가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제일 강조를 많이 해요. JTBC 서봉원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